안녕하세요. 이번에도 3주 만에 또 뵙겠습니다. 3주 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 지금 진짜 눈꼴 사나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중국 놈들이 하는 거 보고 또 이재명이 하는 그 개발자, 그거 하는 거 보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마치 럭비공 트듯이 이렇게 현대사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어떤 계획 아래서 뭔가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었죠. 적어도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할 때는 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5개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만들어놨죠.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였고, 근데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억울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지 맛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마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자, 보세요. 개대주의나 김영사 됐습니까? 옛날에 그 고속도로 만들 때, 그 고속도로 만들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정수인들 놀아먹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못하게 그거 불어놓고 이런 개지랄을 많이 했죠. 얘네들은 앞에 개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얘네들 왜 그럴까요? 한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요. 그 한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조에서 왔어요. 이런 한이 왜 여기서 이렇게 더럽게 풀리는가? 이 대한민국 자체는 원한을 푸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초입할 때 캐대언의 열풍이 일어나는 그 사실, 우리 고대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고대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상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거부터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도깨비 대화 주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고양시 제국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산 동물이 이름 보면 의상봉, 원효봉, 비로봉 뭐 이런 봉이 많잖아요. 이건 어디 이름 나왔죠? 불교 용어에서 나왔죠. 불교의 어떤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례는 중국 신화 전설 속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에 명칭이 들어가가지고 봉우리 이름이 지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봉우리 이름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신화 전설 속에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신비화 시켜가지고 거기다 이제 지명에 붙인 게 아닌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신화와 전설들이 바로 뭡니까? 고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잊혀져 버린 고조선의 역사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 그 자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조선 역사와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놈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자, 이게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서로 같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다시 말로 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글을 다 썼지만은 그것은 AI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불안하면 안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요새 찾아보면은 불안, 안정액 해가지고 약선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정액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신적인 작용이에요. 심장을 주관하는 게 먼저 신이에요. 간에는 혼이 머물고, 허파에는 백이 머물고, 그 다음에 심장에는 신이 머뭅니다. 신이 갈팡질팡 못하는 거예요. 신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안정액을 먹지 말고 알아야 돼. 알면 뭡니까? 면역을 해요. 선지 후 각이다. 먼저 알고 나면 각이 열려요. 각이 열리면 몸에 아픈 게 싹 없어지죠. 저 이렇게 가지고 저희는 등산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암병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암병을 좀 많이 탔는데, 그러다 이제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애들 가르친다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365일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강남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학원을 잠시 다녔는데, 그때는 6일 근무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옛 생각하고 다시 이제 산을 다녔죠. 산을 다녔는데 옛날 생각하고 암벽을 탔어요. 그 스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손가락에 내 목숨이 달렸고 그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그 암벽 타고 내려오다가 밑에 발이 안 닿아서 몸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온몸에 마비가 오다가 그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몸이 아픈 과정을 1급 장애였어요. 그런데 아니까 몸이 다시 회복이 돼요. 알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아니까 내 몸을 알고 읽는 방법을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 자신은 치료할 수가 있었죠. 지금 제 나이 또래보다 더 건강해요. 그 뭡니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역시 사회를 보는 것도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난망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지? 우리에게 공산당 빨갱이 나라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불안장애, 신체화 증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뭡니까? 신의 작용이에요. 이 마음 자체는 신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이 내 마음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내 신이 주관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혼이 또 거기에 어울리고 백에 어울리고 해가지고 몸이 완전 이게 신이 표현하면은 좋은 신명이 들어오면은 몸 자체가 회복이 되고 나쁜 악신이 들어오면은 몸이 다 썩어버려요. 지금 백신 맞은 애들 수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심장에 화기만 차가지고 불안해요. 수기가 좀 올라와야지. 좀 올라와주고 그래야 차분히 가라앉는데 수승 화각이 돼야 돼요. 기운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승 화각이 안 돼서 수는 못 올라오고 화는 이게 계속 차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병 또는 머리, 뇌출혈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많이 가는데 그것을 지금 단지 감정이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조절하면 마음은 저절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이나 유심론이나 똑같이 봐야 되지만 인간 자체는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과 같이 접속할 수 있지만 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해야 돼요. 몸이 깨어나야 돼요. 몸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자체가 보이고 옛사람들이 글을 보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오늘 끝에 무욕즉 강이란 말이 있어요. 무욕즉 강, 이게 노노나 맹자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한데 이 말은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이거 많이 공부했는데 2조 때는 이런 거 많이 공부했어요. 머리 공부했는데 머리 따로 마음 따로 하기 때문에 미친놈들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생들도 미친놈이고 지금 빨갱이 새끼들도 미친놈들이에요. 다. 이 미친놈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 상황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역이에요. 역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 왜 이렇게 변하는가?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국으로 다시 거듭나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증산 사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선생국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선생국이 될까? 이걸 굉장히 고심 많이 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증산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선생국이 되는가? 이것도 증산 계통에 있는 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증산이라는 분은 상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남을 설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증산하는 신앙하는 데서는 전부 다 당구를 빨아요. 그렇게 당군을 공부해봤자 거기 보면 계속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연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당군이 누구였는가? 바로 순임금이에요. 그 자체가 보이니까 고선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제 확 풀린 거죠. 그리고 대월주 수행하면서 기운 자체가 새롭게 아주 세게 들어온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태월주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을 굉장히 맨 처음에 힘들게 만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요. 근데 생각이 안정이 되고 그게 이제 그 과정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태워줄 안 해봤으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먹어봐야지, 느껴봐야지 알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듣고, 그렇구나. 나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 끝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중에서 저만 지금 고대사야 돼서 고대사 문자를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저희 스승님인 소남자 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딱빙이 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 말을 알고 고대 문자를 알고 중국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있는 저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로 느낀 불안이 머리로 느끼겠습니까? 이 오장육부는 이 머리에 두통이가 아프고 모두 오장육부에 영향으로 오는 겁니다. 머리로 느끼지만 그 느낌은 심장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장육부에서 다 느낀다고 막 그런 거죠. 그 오장육부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치료할 때 약을 쓸 때는 오장육부에 대한 약을 쓰지 머리에 대한 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안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안정시키죠. 머리로 느낀, 자, 마음으로 느낀, 가슴으로 느낀 불안이 심장을 뛰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죠. 위를 좋아오며 위에 좋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도 안 되고 가슴 나쁘고 빡빡하고 이렇게 되죠. 손끝이 떨림으로 이어진다. 떨림이 왜 이러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떠가지고 피를 어떻게끔 돌리게끔 이게 우리 몸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몸을 움직여서라도 심장을 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운동 중에 아침에 털기가 있어요. 목화 토금수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뛰는가, 어떻게 엉덩이 있는 탁기를 빼는가. 저는 이제 태권을 30살 때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해왔던 운동이에요. 그게 기본 운동이죠. 그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보존하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훔치훔치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풀어야 돼. 몸이 되어져야 돼요.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안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신체가 심장 압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불안장애 신체와 증상, 사람들은 종종 원인을 몰라 병원을 전전하지만 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도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특히 하는 말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맞아요. 신경성이 뭐죠? 경전 지름 경자예요. 신은 신이죠. 귀신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 신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죠. 그 신경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어떻게 다스려요? 자, 모든 병이라는 것은 치료가 굉장히 쉬워요. 막힌 목만 뚫어주면 돼요. 그리고 허리가 틀리면 뼈 맞춰주면 되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산에서 떨어졌을 때 저를 치료했던 의사가 이거 한의학 너무너무 쉬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저는 원래 침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치료받으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료하는 거죠. 웬만한 디스크 환자, 뭐는 다 치료를 하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간단해요. 오장육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혈액순환만 되면은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환만 잘 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서 막혀 있는 거죠. 지금 빨갱이들이 계속 우리는 여름만 살 거야, 여름만 살 거야, 자꾸 이러는 거예요. 빨갱이 색깔이 뭐예요? 빨갱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빨갱이에요. 여름 한철에 한번 놀다 가는 거예요. 빨갱이 언제부터 마르크스 18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인가? 그때부터 된 거 아니에요. 200년, 150년, 2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중에 나오던 원푸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발간한 것이 바로 빨갱이에요. 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빨갱이는 아무 후회도 없이 그냥 무참하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산에서 말씀은 작업 중에 새우떼 밀리듯이 밀리리라. 죽음이. 지체가 시체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찍어날 들어서 포클레인 찍어낸다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포클레인이라고 쇠사슬로 이렇게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포클레인이 아니었죠. 몸이 마음을 대신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럴까요? 몸과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이분론적으로 보지 말고 이론적으로 같이 봐야 돼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항상 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서 운동을 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몸 쓰는 방법, 몸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운동을 했죠. 태권이라든지 합기도라든지 제가 이때까지 배운 게 합기도가 진짜 저한테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제 몸의 순환 지리를 익히게 됐죠. 불안한 단순한 긴장이나 걱정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미세하게 흔드는 정서적 파도이다. 안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안정하지 못할 때 어떤 약으로 하지 말고 숲속길을 걸으세요. 숲속길을 걷고 특히 지금도 안 되지만 맨발로 땅에 그러니까 불안 초조 이렇게 되면 몸에 양이온이 생성이 돼가지고 꽉 찼을 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럴 때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황토길이면 더 좋겠죠. 흙길을 걸으면은 그 양이 빠지고 그 땅에 있는 음이온이 올라와가지고 몸을 시원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공기청정기 이렇게 부으면 그래서 나올 때 몸이 시원해지죠.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게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무한한 음이온이 나오니까 그 음이온은 오후보다 오전에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12시 전에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굉장히 좋죠. 이 파도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다 거짓이 아니라 어디가 잘못되는가 어디가 보충이 되는가 그것만 알게 되면 이건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판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수를 올리고 소화기 운동을 둔화시키며 소화기 운동 소화 왜 안 될까요? 못 싸서 그래요. 특히 오줌이라든지 똥을 못 싸게 되면 사람이 기가 딱 막혀가지고 정신이 멍해져요. 세상살이 왜 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변비가 잘 안 결려요. 근데 어제 그제 하루 변을 못 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호흡도 안 되고 그리고 싸고 나니까 언제 이러다니 시원해지더라고요. 잘 써야 돼요. 잘 묵는 것보다 잘 싸야 돼요. 그러니까 똥구멍은 생문이고 입구멍은 사문이다. 죽을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죠. 한의학에서 이런 걸 공부해요. 이렇게 불안할 때는 먹는 걸 딱 그만두고 차를 마시면 특히 녹차가 좋죠. 녹차나 보리차 같은 거 이렇게 드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죠. 근육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몸이 마치 불안이라는 프로그램에 감염됐던 특정 부위에서 신호를 보낸다. 자, 그래서 뭐가 생겨요? 특히 이제 백신 맞은 애는 이렇게 되면 암이 오죠. 그래서 암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닌데도 모르니까 암에 걸리면 이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대로 이제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한국풍을 또 다시 일으킨 이것에 미국인들이 다시 한국행 한류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이유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 보세요. 내가 사이사이에 나오는 거 그것만 통해 가지고 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에 미친 듯이 방문하려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역대급 정보이니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영화에는 현대적인 배경에 중세시대 드라큘라나 서양 문화가 결합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만약 이것을 한국 문화로 재해석한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이무기나 구미호 같은 요소들이 등장하여 전투를 벌이는 영화 말입니다. 이무기, 구미호, 전설의 고향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이무기, 아직 용이 안 된 뱀이죠. 그렇죠? 승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근데 이무기 보고 저 용이다라고 하면 하늘로 승천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 필요 없고 한 사람이라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뭐예요? 황제족이 누에를 용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구미호는 뭐예요? 백호 구미시석.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이에요. 순임금이나 여우와나 우에시라든지 이 토템이 뭡니까? 여우예요. 그 여우라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성스러운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백호 구미지서 서자가 상서로운 서자예요. 장신구죠. 꼬리 9개로 만든 어떤 장신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고전 역사하고 연관이 이게 다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몇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디 월드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흥행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영화이며 미국에서도 유명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영화가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진은 최근 스파이더맨이라는 미국의 최고 인기 캐릭터 영화를 만든
유능한 팀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K-pop, 디몬 헌터스입니다. 이 작품이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악당이 등장하는데 한국의 악령, 굿, 퇴마 같은 요소들이 매우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나옵니다. 자, 악령 굿 퇴마. 퇴마 누가 쓰였습니까? 무당입니까? 무당은 별 시원찮은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이런 악령 굿 퇴마는 뭘로 다 할 수가 있죠? 태울주하고 운장주로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태울주랑 운장주를 할 때는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와서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 방해하는 시간이 10년이에요. 그 10년을 지나고 나면 태울주의 아주 음운한 기운이, 그리고 굉장히 밝은 기운이 몸에 이런 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이것을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열광하는 이유도 이제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서양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신적인 면을 도외시했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것보다 이제 유물론 쪽으로, 그래서 이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죠. 우리 동양은 정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짬뽕은 돼가지고, 자, 정신 문명, 물질 문명을 같이 융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민족이 뭡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걸 입력시킬 때 우리 한글이 기가 막히게 유용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뭐 동남아 애들은 우리나라 말을 알게 되면 취업에 굉장히 가깝게 오고 거의 월급이 한 3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말을 열심히 배우죠.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재미있다고. 그리고 자, 우리 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 감정을 이야기하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거기에 묶여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묶여져요. 우리 말은 무한대잖아요. 풀 수가 있죠. 뭐든지 표현할 수가 있고. 외국인 번역가들은 왜 한글을 악마의 언어라고 할까요? 한국어 번역하는 거는 악마의 언어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장인어른, 올케, 김서방 이런 거를 대체 어떻게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될까? 어떡하지? 많은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공글리시 있잖아요. 컨디션이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시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시원하다. 아니면은 뭐 마사지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시원하지. 뭐가 시원해요? 이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윤 선생하고 윤 선생님하고 윤 쌤하고는 구별하기는 쉽진 않아요, 영어로. 그 맛에 대한 표현이 되게 풍부하죠. 예를 들어서 맵다 할 때는 스파이시라고 하겠죠. 근데 한국어로는 얼큰하다, 칼칼하다, 매콤하다 너무 많잖아요. 아니면은 뭐 고소하고 구수하다라는 표현도 불어로 없거든요. 아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뭐 내외요. 뭐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굿바이. 제일 싫어했던 표현은 칼칼하다, 맵다 그런 표현을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얼큰하다, 뭐 시원하다, 구수하다, 고소하네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안 쓰니까 맞아. 구수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으로 청국장 보고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찾았어요? 그 방법을? 제일 비슷한 표현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칼칼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목이 좀 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구수하다라는 거는 치즈한 느낌? 고소하다는 날이 그것도 약간 음식마다 다르지 않나요? deep flavor 뭐 모르겠는데 느낌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럼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제한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감칠맛 난다. 감칠맛 난다. 저 표현을 보면 진짜 바로 쓰러질 것 같아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한국말이 아니면 뭐 없는 거죠. 자,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 못해요. 근데 우린 표현해요.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 올라오는 모습을 형용한 거예요. 형용사가 많으면은 되어지지 않을 때 변명이 많아져요. 근데 형용사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된 상태에서는 이 문화적으로 성숙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나는 족속이기 때문에 신명이 불러일으키면 감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우리말을 배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음식이 계속 등장하며
온통 한국 문화로 우리 사람이 마음과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게 먹는 대로 만들어져요.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 가지고 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몸을 만들고 정신을 지배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하고 몸속 세포들이 그 영양분으로 뇌를 구성하면 뇌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독성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처음에는 독이 쌓이는 정도가 작을 때는 간이나 심장, 뇌, 콩팥 등등 다른 장기들이 일을 해서 없애겠지만 점점 쌓이면서 임계치가 넘어가면 몸이 붕괴되고 우리의 정신도 신체를 따라가게 되므로 정신까지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몇 달간 밀가루 음식을 최소한으로만 섭취를 제한했더니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아지고 혈액의 흐름이 더 깨끗한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기에 방부제를 치게 되고 밀가루를 2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밀가루 음식만 먹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다른 식품들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 식품들 간의 독성이 중첩되는 것입니다. 빵을 먹을 때에는 되도록 국산 통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 등 좋은 재료로 만든 빵을 파는 곳에서 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첨가물을 피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소한으로 섭취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가공식품을 한 종류는 먹었으니 제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점차 영역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판되는 정수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자연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마시는 물은 수돗물과 필터에서 걸러지는 정수기 물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흐르는 물은 산 전체가 거대한 필터가 되어 자갈, 흙, 나무뿌리, 죽은 동식물 등이 걸러주게 됩니다. 우리는 산에서 흐르는 물을 약수라고 부르죠. 하지만 요즘 산에는 방역 작업이 많으므로 이제 산에서 흐르는 물도 안심하고 먹기가 힘듭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을 먹을 때에는 고인물을 조심하고 흐르는 물 가운데에서 흔들어서 떠서 드셔야 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산에서 흐르는 물은 가장자리에는 벌레의 알이나 기타 안 좋은 성분이 많으므로 물 흐르는 가운데 물을 떠 마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용하는 물은 주전자를 사서 직접 끓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둥글레, 칡, 볶은 보리, 결명자, 볶은 국산 토종 옥수수 등 본인의 기호와 건강에 맞는 식품으로 골라서 플라스틱 필터에 들어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끓는 물에 우려서 드셔보면 맛도 구수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남은 물은 아까워도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기타 중금속도 가라앉기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끓일 때에는 뚜껑을 열어 증기를 통해 중금속이나 기타 안 좋은 성분이 어느 정도 증발되도록 끓이다가 나중에 뚜껑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닭이류와 그릇은 그릇 안쪽 바닥과 안쪽 옆면에 그림이 없어야 좋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녹아든 염료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오래전에 보던 책을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아베스카사 저자글, 안병수 번역 국일 출판사. 이 책을 바탕으로 음식에 대한 생각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몸에 좋지 않은 기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안정성이 검증되고 고대 시절부터 섭취해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합니다. 지중해 태양빛을 듬뿍 받고 자란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몸에 좋습니다. BC 1500년경의 역사서에 이미 올리브유가 등장하며 처음에는 식용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이나 장류 등을 보관하는 용기는 플라스틱보다는 갈색 유리병이 좋습니다. 갈색 유리병이 좋은 이유는 햇빛이 투과하기 힘들어서 음식을 보관할 때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이 기름이나 장류 소금기가 있는 것은 플라스틱을 더 빠르게 부식시킨다 속에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쑥갓이 제철입니다. 그래서 쑥갓을 무쳐 먹었는데 향취가 참 좋습니다. 재료는 단순합니다. 쑥갓 플러스 들깨가루, 고춧가루 플러스 간장, 들기름. 채소류에는 벌레가 지나간 흔적이 뒷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씻을 때 잘 손질해야 합니다. 효능, 불면증, 변비, 위장질환 완화, 보관, 냉장 보관, 개화기 4월 하순, 5월 하순. 요즘 큰 토마토도 시장에 나옵니다. 토마토를 자주 먹으면 심장에도 좋고 혈액에도 좋습니다. 토마토 효능,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 항산화 물질 함유,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 혈당 저하, 암 예방.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
는 유럽 속담이 있다. 즉 토마토는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아미노산, 루틴, 단백질, 당질, 회분, 칼슘, 철, 인,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다. 비타민 C의 경우 토마토 한 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가량이 들어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이 많다. 토마토의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 때문인데 특히 라이코펜이 주성분이다.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7에서 12mg% 들어있다. 토마토는 파란 것보다 빨간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므로 완전히 빨갛게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으나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열을 가해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토마토 세포벽 밖으로 빠져나와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 예를 들면 토마토 소스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생토마토의 5배에 달한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전 형성을 막아주므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노화 방지, 항암, 혈당 저하 등의 효과가 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가 먹는 재료가 우리 몸을 구성하므로 여러 먹거리 중 좋은 것을 찾아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 모두 다 영양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을 때 음양을 맞춰서 먹어요. 기가 막힌 거죠. 돼지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잘 맥혀요. 근데 거기에 뭘 먹었습니까? 새우젓을 먹어요. 새우젓을 뚫어줘요. 온몸에 있는 혈관에 막힌 혈을 다 뚫어주죠. 그 새우젓이. 가을 새우젓의 효능. 한번 시험해 보셔요. 추젓. 그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염증도 더욱 심해져 어떤 항생제도 효과가 없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이르렀으니 의사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가을 새우젓은 온갖 종류의 염증 질병 치료에 효과. 보름 전에 약으로 가을 새우젓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했냐고 물어보았더니 짠 것을 먹으면 염증에 더 나쁠 것 같고 현대의학의 최고 기술로 못 고치는 병이 새우젓으로 나을 것 같지 않아서 병실 한쪽 구석에 놓아두고 뚜껑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새우젓을 눈곱만큼씩 먹는다고 해서 손에 날 일은 전혀 없으니 한번 먹어보라고 한참 설득했다. 그는 꼭 먹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날부터 새우젓을 쌀알 한 톨만큼씩 입에 넣고 침과 섞어서 10분에서 1시간쯤의 간격으로 수시로 조금씩 먹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날부터 즉시 위장의 통증이 사라졌다. 강력한 진통제로도 듣지 않던 통증이 씻은 듯이 없어진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부지런히 먹었다고 한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뱃속에 꽉 막혀 있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려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고 몇 달 만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니 시커멓고 누런 고름덩어리 같은 것들이 변기가 가득 찰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그날부터 미음을 먹고 사흘 뒤부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병이 나아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그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지금까지 새우젓으로 위염, 위궤양, 장염, 위암 환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치료했다. 그 효력은 눈부시다고 할 만큼 빠르며 어떤 부작용도 없다. 새우젓에 어째서 이처럼 놀랄 만한 약효가 있는 것일까? 가을 새우젓은 온갖 종류의 염증 질병의 치료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식도염, 위염, 장염, 구강염 같은 소화기관의 염증과 암에 몹시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심각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을 새우젓을 먹고 단 하루나 이틀 만에 씻은 듯이 나은 사례가 적지 않다. 소화기관의 염증이나 종양에는 효과가 매우 빠르지만 폐렴, 간염, 담낭염, 기관지염 등에는 효과가 약간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나 오래 먹으면 만성간염, 담낭염, 기관지염, 폐렴, 신장염, 방광염 같은 온갖 염증성 질병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새우젓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염증을 즉시 치료하고 잠자고 있던 신경을 일깨워서 세포가 살아서 열심히 움직이게 하여 온갖 장부의 기능들이 차츰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새우젓에 들어있는 약효 성분은 병원균이나 기형이 된 세포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의 핵을 분해해버린다. 건강한 세포의 세포막은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튼튼하게 세포를 감싸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새우젓으로는 절대 깨트릴 수 없다. 그러나 세포막이 상한 기형세포는 새우젓에 들어있는 성분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의 핵을 베어버리는 것이다. 핵을 베어 없애버린 세포는 기형세포가 되어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기형세포들이 모두 수명을 다하고 없어지면 병이 낫는 것이다.
새우젓은 기형세포와 염증세포를 없애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최상의 약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치료약을 모두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약음식이 바로 흔히 추젓이라고 부르는 가을 새우젓이다. 가을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잡히는 아주 자잘한 가을새우로 담근 추젓이라야 약으로 쓸 수 있다. 한여름철에 잡은 육젓은 약으로 쓰지 못한다. 크기가 아주 작고 몸이 거의 투명하며 바닷물 위에 얕게 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젓갈을 담갔을 때 몸통은 다 녹아 형체가 남아있지 않고 눈만 까맣게 남아있는 것이 좋다. 새우젓을 담글 때는 봄철에 만든 좋은 천일염을 써야 한다. 새우젓은 항아리를 뚫고 나온다. 새우젓을 오지항아리에 담아두면 항아리 바깥쪽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하얀 가루를 손에 묻혀서 맛을 보면 새우젓 맛이 난다. 새우젓이 그릇 안에서 끓어서 넘친 것도 아닌데 어째서 항아리 바깥쪽에 새우젓이 묻어 있을까? 이것은 새우젓이 항아리를 뚫고 나온 것이다. 옛사람들은 이를 새우젓 항아리에 담아두면 땀을 흘린다고 하였다. 새우젓에는 물과 공기도 통과할 수 없는 항아리를 뚫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초밀입자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초밀입자 상태로 쪼개진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온갖 미네랄 성분들이 뇌로 올라가서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한다. 사람이 먹는 영양소 중에서 입자가 작고 가볍고 맑은 것은 뇌로 올라가고 무겁고 탁한 것은 팔다리와 몸통으로 내려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경청한 음식을 주로 먹으면 그 성분과 기능이 뇌로 올라가서 머리가 좋아지고 중탁한 음식물을 주로 먹으면 그 성분과 기능이 팔다리와 내장으로 가서 힘이 세어진다. 가을 새우젓을 어린이들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노인들이 먹으면 기억력이 쇠퇴해지지 않고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가을 새우젓에는 뇌세포가 자라는데 가장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 사람의 뇌세포는 태어나서 만 3살이 되기 전까지 90% 이상이 다 자라서 완성되고 18세가 넘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뇌세포는 가장 미세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른이 되면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뇌로 보낼 수 있는 미세한 영양소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뇌세포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다. 예로부터 새우젓을 먹으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뇌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망가지는 뇌세포를 보강해 주기 때문이다. 새우젓은 소화력과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약인 동시에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을 새우젓에는 뇌세포의 정밀한 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입자로 쪼개진 영양소가 들어있다. 뇌세포의 막을 통과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 미세 입자 영양소는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대개 2% 미만이 들어있을 뿐이지만 새우젓에는 5% 이상이 들어있다. 새우젓에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새우젓을 먹으면 소화가 아주 잘 된다. 밥 한 숟갈에 새우젓을 콩알만큼씩 넣고 숟갈로 박박 문질러 밥을 비벼서 다른 나물 반찬 등과 함께 짜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된다. 가을 새우젓 1kg으로 환자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6개월가량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몹시 쓰려서 위경련이 생길 수 있다. 새우젓에는 뇌에 좋은 밀입자 형태의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소금이 들어있고 온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며 염증을 없앤다. 최진규, 약초학자. 많은 분들께 도움될 것 같아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어봤고 너네들 왜 이렇게 먹었니? 우리 조상님도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사람들은 거의 다 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식이는 뭡니까? 이 세상살이 이치를 이미 깨우친 사람들이죠. 또한 한국의 사천왕, 원왕, 지옥, 불가항마 같은 고유의 요소들이 자, 그걸 보세요. 사천왕, 원왕, 지옥. 요건 사천왕사란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말인데 불교 자체보다 먼저 고조선 역사를 보면은 자 황제라든지 신농시라든지 전업고양시라든지 복희라든지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신화와 전설속에 나오는 분이가 신화 전설에 그런 분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 왔죠.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땅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나와도 그것이 누구냐 그게 어떤 분이냐를 몰랐어요. 그런데 낙빙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알려줬죠. 물론 낙빙기 선생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런데 그런 학자들이 중국에서 했을 때 다 죽여버렸죠. 그걸 아니까 공산당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부류의 명작 근문시부를 만들어내신 거죠. 자, 중국에는 오전에 황제를 중앙에 위치해 놓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는 보면 고조선 역사에서 왕도 안 해봤고 맨날 바람만 피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황제를 높이니까 황제를 토자리에
놀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동시를 여름에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신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불화가 두 개가 있고 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제 신동시가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름을 관장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할을 충실히 행했죠. 사람들이 이롭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요 신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중국 신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은 제가 이제 말로 안 하고 여기 이제 저 회남자에 나온 말부터 황제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방의 신 복희. 복희가 누구예요? 우임금이죠. 그러니까 태호 복희라고 그래요. 태호 씨하고 복희 씨. 자, 신동시 위가 태호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기록은 없으니까 이해를 바로 못해요. 그러나 제왕세기 보면은 그런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는 신동시도 5대째 밑에 사람이에요. 근데 신동시도 더 위에 올리기 위해 태호복희라고 그랬죠. 태호복. 이건 순전히 육아들이 만들어 놓은 인물이죠. 태호복희 씨는 없고 태호와 복희 씨는 따로다. 그러니까 복희, 그러니까 우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동방의 신, 목균을 담당하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방의 신, 소김천 씨. 소김천 씨는 서방을 관장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새들이 왕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시 때 새 이름을 보고 간직명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새가 돌아올 때 그걸 보고 언제 뭐를 관장하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다 벼슬이 명칭을 주었죠. 북방의 신, 이것이 북방의 신 뭡니까? 북방이 뭐예요? 숙기운이에요. 전욱 고양시죠. 전욱이 이게 무슨 전체야? 오로지 전체에 뭔가를 옥자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딱 선생님께서 손해노 선생님하고 이것은 아니다. 정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 정옥, 전욱 고양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화토 금수가 다 나왔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이제 나중에 천천히 AI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제서, 이야기 동양신화 삼보 오방신 남신들. 삼보 천상과 지상을 지배한 큰 신들. 1. 신들의 임금, 황제. 중국의 경우 5명의 신이 천하를 동, 서, 남, 북, 중 이렇게 5방향으로 나누어 지배하였다. 오방은 오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5종류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방은 나무목의 기운이 왕성한 곳으로 그곳을 지배하는 신은 태호인데 보좌하는 신인 구망이 그림쇠를 들고 봄을 다스렸다. 남방은 불화의 기운이 왕성한 곳이며 그곳을 지배하는 신은 염제인데 보좌하는 신인 추경이 저울을 들고 여름을 다스렸다. 중앙은 흑토의 기운이 왕성한 곳으로 그곳을 지배하는 큰 신은 황제인데 보좌하는 신인 후토가 노끈을 쥐고 사방을 다스렸다. 서방은 쇠금의 기운이 왕성한 곳으로 그곳을 지배하는 신은 소호인데 보좌하는 신인 욕수가 곱자를 들고 가을을 다스렸다. 북방은 물수의 기운이 왕성한 곳으로 그곳을 지배하는 큰 신은 전욱이며 보좌하는 신인 현명이 저울추를 들고 겨울을 다스렸다. 출처, 회남자. 이러한 오방신 개념은 음양오행설이 크게 유행한 한나라 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5신 중에 중앙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신들의 임금은 황제이다. 황제는 곤륜산에 살며 형님뻘이 되는 염제와 싸워 신들의 세계에서 패권을 쟁취했고 나중에는 부하뻘이 되는 치우의 도전을 물리친 끝에 최고의 신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황제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묘사가 전해지는데 얼굴이 넷이었다고도 하며 누런 용의 몸체를 하고 있다고도 한다. 몸이 누런 것은 흙의 기운을 주관하기 때문이고 용인 것은 모든 기상 현상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벼락의 신이다. 제우스의 무기가 벼락인 것과 일치한다. 그런데 황제 누르황란 무슨 의미일까? 발음이 같은 황제와 무슨 관계일까? 황제는 황천상제의 준말로 천상의 위대한 신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황제는 인간의 제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신을 부르는 호칭을 감히 인간에게 배짱 좋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진시황이다. 그 이후 모든 임금도 자신을 황제로 칭하기 시작했다. 황제는 천하만물을 다 알고 있는 영물 백택으로부터 1만 1520가지 귀신과 요괴를 공부하고 세상의 온갖 귀신과 요괴들도 지배했다. 황제는 귀신과 요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는 주문도 지어낼 수 있었다. 황제의 부인은 뇌조로 누에 치는 일을 처음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황제는 뇌조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북방의 신 전욱, 동해의 신 우호, 북해의 신 우경, 홍수를 다스린 권, 우부자 등 중원의 한족과 변방 종족들이 황제의 후예였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황제를 민조의 시저로 숭배한다. 그들 스스로 용의 자손으로 부르며 황제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황제는 변방의 숱한 민족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중국인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다. 그래서 한국이나 베트남 신화에서 황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오히려 염제가 인기가 많다. 황제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특정 민족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2. 남방의 신 염제 신농. 중앙의 큰 신 황제 다음으로 큰 신은 남방의 염제가 있다. 염제는 신농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가 불의 신인 동시에 농업의 신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염제는 농업의 신인 만큼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고구려 벽화에도 그려져 있다. 소전이라는 임금의 왕비 여등이 별바라기를 하려고 나들이에 나섰다가 화려한 햇볕이라는 지역에서 신비스러운 용을 보고 임신하여 낳았다. 신화학에서는 이를 감생신화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어머니만 알 수 있었던 모계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 염제 이전의 사회는 수렵사회였다. 그러나 염제 시대에 이르러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렵만으로 먹고 살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설이 전하는데 염제가 식량 문제로 고민할 때 하늘에서 곡식비가 내려 농업이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몸빛이 붉은 새가 주중 위에 9개의 이삭이 달린 벼를 물고 하늘을 날더니 그 이삭이 땅에 떨어져 벼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도 한다. 또한 농업이 시작될 때는 화전을 일구었기 때문에 불의 신이 농업의 신과 동일시되었을 것이다. 염제는 의학의 신이기도 하다. 염제는 어떤 풀이 인간에게 이롭고 해로운지 감별하여 알려주었다고 한다. 한의학의 고전으로 한약재를 분류, 기록해 놓은 책을 신농본초경이라고 한다. 또한 염제는 물물교환을 위한 시장을 개설하였다. 염제는 황제와 2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염제가 직접 거느리고 판천이라는 곳에서 싸웠고 두 번째는 그의 후계자인 치우가 대신하여 탕록이라는 곳에서 싸웠다. 그러나 이 두 전쟁에서 패한 염제는 미개지인 남방으로 이주했다. 염제의 패배와 황제의 승리는 자유롭게 공존하던 신들의 세계가 강력한 신에 의한 지배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염제는 대륙에서는 패배자이지만 주변 민족에게는 인기가 높다. 월남의 개국신화의 염제는 민족의 시조신으로 등장하고 고구려 벽화에도 소의 머리와 벼이삭, 약초를 들고 나타난다. 3. 동방의 신 태어복희, 팔괘를 만들다. 동방의 신은 태어클테, 하늘호라고 부른다. 복희, 포이라는 개인적 이름도 있다. 중국 동쪽 변방 화서시 종족의 한 소녀가 뇌택이라는 호수에 놀러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디뎠다가 임신하여 낳았다. 태호의 아버지인 뇌택의 거인은 뇌신으로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태호의 생김새도 용 또는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태호는 그물을 짜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고 팔괘를 만들어냈다. 팔괘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을 표시하는 의 부호로 하늘, 땅, 물, 불, 산, 우레, 바람, 늪의 8가지 자연현상을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복희팔괘도 결국 팔괘는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상징하는 부호이다. 태호가 천상과 지상에 영적으로 매개하던 무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볼 수 있다. 4. 서방의 신 소호와 새들의 왕국. 서방의 신은 소호이다. 소호의 어머니는 황하라는 왕녀인데 금성의 신을 만나 소호를 낳았다. 처음에 소호는 동방의 큰 신이었다. 그의 왕국은 온갖 새들이 각기 나란 일을 맡아 다스렸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소호는 동방을 떠나 아들이신 욕수와 더불어 서방을 다스리게 된다. 아들 반은 처음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으며 요임금의 명신이었던 고요와 우임금의 치수사업을 돕고 산해경을 지었다는 백익도 소호의 후예이다. 그러나 군기라는 아들은 호랑이 모습의 날개가 달렸는데 착한 사람의 코를 베어먹고 나쁜 사람에게 짐승을 잡아다 바치는 괴팍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5. 북방의 신 전욱. 하늘과 땅의 통로를 끊어버리다. 북방의 신은 전욱이다. 전욱은 중앙의 최고신 황제의 증손자이다. 그런데 전욱의 아버지 한류는 모습이 괴상하였다. 길쭉한 머리에 작은 귀, 사람의 얼굴에 돼지 주둥이, 비늘 덧친 몸에 통뼈로 된 다리, 돼지의 발을 하고 있었다. 전욱은 다른 신과 달리 과격한 정책을 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동물적인 성격 탓일지도 모른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신하인 중과 열을 시켜 하늘과 땅의 통로를 끊어버린 것이다. 원래 사람들은 이 통로를 통해 하늘과 자유로이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치우가 이 길을 통해 황제에게 도전하였고 황제의 뒤를 이어 신들의 지배가 된 전욱은 다시는 백성들이 신들의 세계에 침범하지 않도록 신과 인간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공공은 남방의 큰 신 염제의 신하로 황제에게 패한 주군의 원한을 갚기 위해 전욱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 싸움에서 전욱은 비록 승리했으나 전쟁의 여파로 천상과 지상은 크게 파괴되었다. 파괴된 우주는 태고의 여신 여화가 겨우 수선하였다고 한다. 전욱은 인간의 예법에도 관여하여 심한 남녀 차별적인 법을 제정하였다. 전욱의 자식들 중에는 전욱의 이런 괴팍하고 독한 성품을 이어받은 아들들도 있다. 학지를 옮기는 학귀, 도깨비 망냥, 어린애에게 경기를 일으키는 소화귀, 사람의 얼굴에 호랑이의 몸을 한 흉악한 괴물 도울이 있다. 또한 궁선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부뚜막신으로 한 집안의 숭배를 받으며 살았다. 오방의 큰 신들을 살펴보면 중국 신들의 이름이나 역할, 기능 등이 고정되지 않고 중복되거나 자리바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로 고대 중국 대륙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신화계통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지배적인 종족이 바뀌면 그에 따라 신들의 지위도 바뀌게 마련이었다. 둘째로 고대의 중국은 거주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좁았다. 세월이 흐르며 영역이 넓어지자 방위 개념도 바뀌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방신 중 태호, 염제, 소호 등 다수가 원래는 동방 출신이며 황제나 전욱 등 서방 출신의 신들에 비해 기원이 더 오래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문명이 처음에는 동방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유서 깊은 전통적 요소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완전한 한국 스타일의 호랑이라고 합니다. 자코도, 쾌후투. 이것을 이제 좀 나중에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비, 도깨비는 바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화주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주시 보세요. 휘하시, 도깨비 기자를 이걸 이제 휘하시를 도깨비 기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깨비다. 도깨비는 그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림에 다리 하나 있으니까 도깨비와 싸우면 다리를 걸면 그냥 도깨비한테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미군들이 만든 캐대언이 이명서 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신합일이에요. 자, 좀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만화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제작진입니다. 그런 제작진이 이번에 야심차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K-POP 디먼 헌터스인 것입니다. 재미가 없을 리가 없겠죠. 제작진의 대부분은 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가 다수 등장하므로 선구진은 거의 전부 미국인이며 한국계 미국인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K-팝이 이제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뭐죠? 태방이에요. 태방은 소녀예요. 감방, 소남이에요. 여자가 이제 같이 결혼하게 된 거죠. 자, 여자는 항상 될 수 있는 남자의 희생을 많이 해요. 남자를 희생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쌩까게 잘하죠,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죠. 그게 바로 미국의 태방이면서 그래요. 그 유태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고나하고 연관됐습니다. 고나하고 연관되고 또 오웨시하고 연관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니까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마누라가 서방이 아닌 자기 남편을 서방은 서쪽에 사실 이제 도련님이 서방이죠. 도련님은 서방이라고 그러고 도련님이 결혼 안 했을 때 도련님이고 결혼하고 나면 서방님이라고 그러죠. 서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도와주는 거죠.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모여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이 제작진은 영화 제작에 앞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열심히 공부했으며 특히 한국계 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에 봤잖아요. 100마리의 원숭이. 그러니까 한 마리의 원숭이가 제대로 공부하니까 아니까 다른 원숭이 다 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6년 한 반 전 정도? 6년 그 정도죠. 반 더 됐네요. 그러니까 6년 전부터 6년 한 7개월 전부터 이어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왜 중국 뽀개기로 나 이야기 들었잖아요. 중국 뽀개치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저는 알고 있었죠. 알고 한 거예요. 중국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국 분석이 아니야. 중국을 어떻게 뽀갤 것인가.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알려주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이 방송할 때는 신명의 움직임을 보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신명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알아서 신명이 신하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천지공사 내용을 읽고 이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을 할 때 고조선 역사하고 주역 얘기하고 역형 얘기하고 역계 풀어주고 이곳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요거에 대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증산사상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어떤 증산을 신앙했던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말은 하는데 왜 그 증산사상 이야기 안 하냐. 은근히 얘기하면서 왜 본격적으로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증산사상, 증산 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씩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증산사상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증산사상을 공부하려면 그 기본이 바로 주역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공부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유구선 기독교 통해야 돼요. 그게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 누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아는지 경쟁하게 되는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어린이들. 지금 어린이날 우리 사람 딴 누구 알고 있어. 라고 하면 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지금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을 알고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의시되죠. 의시될 수가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죠? 바로 고조선을, 역사를 포대하신 그분들의 힘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의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돼요. 태우차면 그럼 지금 지는 신동시 찾는 도수인이라. 그러면 열심히 태우차 해요. 태우차 하다가 아프면 고통이 오면은 와요. 아니면 우리 이제 성상한테 얘기해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잡든지. 저는 저한테 전화번호 뭐 이런 걸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집하는 성상을 통해가지고 GDN에 여기 글로벌 디펜스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자기 정성을 들여야 돼. 그게 정성이에요. 우리 한국을 모르면 대한민국 앞으로 나온 이름은 시국이지만은 때 시자에 나라 국적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우리 조선 인민들 북조선 남조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시 갱생시키게 됩니다. 그 갱생시키려면 자기 몸이 먼저 갱생이 돼야 돼요. 이 갱생하는 방법을 모르면 나도 남도 다 죽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올라오시면 이런 말 못해요. 저 역시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제 친구와 이 영화를 함께 보았는데 서로 아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에 나오는 풍경들이 일본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여 지브리 영화를 보면 일본에 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캐덴을 보고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 기운 자체는 어디를 가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서울은 기운이 다 쇠했죠. 기운이 안 돌아요. 여기는 사방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식정지 어디를 가냐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통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도급의 인물로 거듭나야 돼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면 한국이 매우 한국적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한국에 엄청나게 가고 싶어집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또 요즘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인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머무를 때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그들이 외국인이 여기 오면서도 자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고조선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인도 조선인이요, 한국인도 조선인이요, 일본인도 조선인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조선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의식적이지 그 안에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무의 속에 잠재해 있다는 얘기죠. 처음 들으시나요? 이것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공감 포인트인데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자신이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꺼내면 다른 외국인들도 자신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격하게 공감하며 웃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영상이 있겠습니까? 언니, 여기 외국인이 너무 많다. 그러게, 명동에 외국인 진짜 많아. 근데 너도 외국인이잖아. 맞다. 근데 언니도 외국인인데. 언니, 여기 외국인 너무 많다. 진짜 많다. 그러니까 명동 외국인 진짜 많아. 그러니까. 야, 근데 너도 외국인이잖아. 아, 맞다. 근데 언니도 외국인인데? 아, 그러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미국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방문하면 자신이 특별한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상하게 한국에만 가면
내가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비가 오면 친구들과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막걸리에 파전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요, 굉장히 슬퍼집니다. 왜 수구초심이란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양식으로 머리 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찾아가지고 계속 보는데 뿌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해지니까, 한국에 편안해지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 고향이다. 마치 자기가 살던 곳이나 태어난 곳이 타향처럼 느껴지고 여기가 고향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슬프죠. 이제 다 됐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사실을 모를 때,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걸 아니까. 이제 조만간에 병급이 터진다는 걸 아니까. 지금 백신 맞은 트랜스휴머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제 더 많이 쓰러져 넘어갈 텐데. 이제 5년 넘어가잖아요. We have in our body a gene called P53 that actually prevents cancer from occurring. Elephants have 8 P53s. That's why elephants don't get cancer. Wow. Did not know that. So you could be an elephant and you'd be fine. Guess what COVID does? It knocks down P53. Oh, really? Yes. Oh, no. And we're about to publish that. Dr. Carlos Cadone and I have done the work. It knocks down P53. And if you have any latency, and so therefore it's what I consider no different from HPV, which causes cancer with a latent period of once you have HPV, 5, 10 years. Now we are seeing for the first time in America head and neck cancer from HPV exceeding that of cervical cancer. 엄청나게 넘어갈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시청했습니다. 아니, 드라마가 봤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영혼 속에 깊이 한민족의 한이 서려있게 됩니다. 그 한이 뭡니까? 고전을 따라서 서쪽으로 한없이 이동하면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렇게 떠난 거죠. 아리랑에 대해서 뭐 계속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는 것도 많고 아리랑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른 나라 드라마들보다 감정이입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감정이입이 잘 되니까 나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이제껏 틀린 말이 없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선생님 말도 되어진다. 여기 편집하는 우리 성사분들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보고 그냥 그럴 거야. 그렇게 돼. 이렇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가 또 될 수가 있죠.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미리 본 거죠. 미리 보니까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에요. 먼저 태어나고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세상 공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상 밖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부까지 하게 되었죠. 감정적인 연출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 마치 내가 여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다가 실제로 한국에 가면 마치 그냥 내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죠. 그리고 이처럼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수하고 정겹다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수하다는 것은 미국에는 없는 단어이며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외국인이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국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 말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울리는 말이 되니까 K-팝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없는 그게 이제 부러우니까 그거 이제 아시아팝으로 하자 또 C팝으로 하자. 근데 안 돼요. 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가 개장의 언어인 이유. 현대 보통어가 인공어라는 사실은 너희들도 잘 알거다. 인공어라서 문법에 예외가 없고 규칙이 단순해서 익히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성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인공어이기에 자연어가 가지는 언어적 생동감, 리듬감, 음악성 등 자연스러움에 미학이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다.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의성의 태어가 발달한 한국어와 비교해보자.
한국인들은 심장이 격하게 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심장이 쾅쾅 거린다 등 음악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단어들로 아주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중국어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심도가 속, 내 심장이 빨리 뛴다. 아주 무미건조한 표현뿐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을 보자. 심계, 심항, 심붕붕도도, 심양단전. 다 의미만 전달한다. 이런 표현들의 생동적인 음악성이 있냐? 중국어는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미학적 특징이 거세된 단순히 의미만을 전달하는 언어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한 극한의 언어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성의 태어를 활용함으로써 화자 간의 감정을 연결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부수적이지만 극도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비단 한국어나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인도 유럽어와 비교해봐도 예술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중국어는 그냥 장애 언어 수준이다. 왜냐? 표의문자를 쓰기 때문에 의성의 태어 활용이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래서 아무리 중국인들이 K-팝을 벤치마킹해도 음악이 중국어로 불리기 때문에 절대로 C팝은 K-팝처럼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중국어가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청각 예술은 도저히 인간의 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다. 또한 중국어가 청각 예술에서 극히 불리한 또 다른 이유는 뜻 하나에 무조건 음절 하나씩 대응된다는 점이다. 같은 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문장이 극도로 짧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지면을 활용하는 데에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청각 예술에 있어서는 극악의 단점이 된다.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도 그만큼 제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노래들의 특징이 멜로디가 엄청 짧다. 붕붕도도처럼 아무리 음절 늘리려고 개발악을 해도 그냥 더 병신처럼 들릴 뿐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음절 하나를 길게 느리면서 부르는 방법뿐인데 안 그래도 멜로디 때문에 사성도 지워져서 원어민도 문맥으로 파악하는데 그렇게 부르면 중국어의 유일한 언어적 기능인 의미 전달마저도 안 된 그냥 의미 전달만 하도록 만들어진 병신 언어이다. 중국어 특유의 권설음도 듣기 싫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괜히 서양인들이 중국어 보고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음절이 부드럽게 이어져 넘어가지 않고 차피 음절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듯한 하게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칭, 창, 총, 중국어라는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한 중국이 문화 강대국이 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냥 소통일 뿐이지 이 언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주는 소리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는 더욱더 그렇고 중국어는 진짜 저질적인 언어예요. 그것을 주기차게 몇십 년 동안 공부했다는 그 자체가 저도 참 신기한 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어땠습니까? 자, 일본이 있음을 해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모든 해풍이라든지 쓰나미라든 다 막아주잖아요. 일본 그 3,000m 높잖아요. 딱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보호를 할 때죠. 일본이 이제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얘네 때가 되니까 일본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가야산 데 제일 먼저 갔죠. 맨 처음에 고조선이 고조선의 이제 진나라 자손들이 한 판은 열도로 한 판은 환도 오게 되죠. 오면서 나중에 부여 사람들이라든지 가야 사람들 또 신라 백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서양스레 뺏길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본이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한국에 있어서 고맙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한국이 있어줘서 다행이라는 일본? 일본은 과거 버블 전성기 시절 아시아에 좋은 이미지를 독차지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음. 그런데 점점 그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되면서 질투심과 치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혐한을 하며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함. 하지만 이제는 넘사 수준으로 한국이 올라서다 보니 오히려 혐한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음. 심지어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이 아시아에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까지 한다는데,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잔인하게도 일단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함. 반대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깔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쟁하는 라이벌 느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중국은 세계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민폐 행동을 하는 등 일본에 피해만 주고 있어 도저히 가깝게 느껴지질 않는다고 함. 이로 인해 정서적인 동질감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그전까지는 백인을 동경해왔지만 한국이 만들어 놓은 긍정적인 인식 덕분에 아시아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음. 더 웃긴 건 해외에서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면 화가 나는데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고 보니 아시아인 이미지 호감작하는 건 진짜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진시황인 직계손들이에요. 진시황이 한국과 일본을 있게 한 기분이 되거든요.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본과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서울 청사에 태극기와 같이 나라에 걸린 중국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얘기하니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나네요. 저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이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하는데 이 내막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잠깐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이렇게 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조 유생들하고 조선 빨갱이, 중국 공산은 또이또이예요. 같은 놈들이에요. 같이 다 절멸이 됩니다. 멸절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이 태어난 연유는 바로 2조 때 맺힌 원을 풀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재명의 개발질도 2조 때 왕이나 사대부 했던 짓이라는 것을 보면 그냥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시비 털 필요가 없다. 그냥 보통 지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간 인물들은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 놈도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뭐 이런 유튜브니까 중국이 지금 망하고 있다란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 지금 상황이 영 좋지 않아요. 중국 놈들 와가지고 뭐 치가대라든지 뭐 베이징, 북경대 뭐 이런 애 나온 애들도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배달이라고 하잖아요. 배달하면 자기네 뭐 이사급 뭐 이런 월급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쭉 한번 보십시오. 요거 한번 쭉 보시고 정부 청사에 걸린 오성홍기. 이게 이제 마지막 해원이에요, 해원. 약간 내가 뭐랬죠? 서울의 땅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땅에서 이렇게 걸어왔자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나도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또 행진을 한대 또 이렇게 그 걸고 미친놈들이죠, 죽는 놈들. 군사적인 목적이나 뭐 열병식이라든지 재직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중국에서 시민 걷기 동호회 회원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걸으며 건강을 나누는 순수한 체육 교류 행사였고요. 정치적인 의미나 상징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我过去这个有点耳鸣，还有点焦虑，通过节目之后，我现在耳鸣轻了，睡着现在也睡得比较壮，也不再焦虑。 빨리 와가지고 여기 한강변에 같이 우리 국제 거기 교류점을 참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순히 그냥 야외복 디자인으로 군복이나 군사단체라는 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고 단체복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혀왔고요. 마지막 죽는 길에 중국 놈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공자 그 조상도 바꿔버린 환부욕조인 대명사인 그 공자 그 나쁜 새끼란 말 내가 왜 했습니까? 새끼는 인여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가고 싶은 것이 바로 해동의 땅이었어요. 공자도 한번 그랬는데 공자 때보다 지금 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나 여기 왔다. 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 이 하늘은 진짜 공평해요. 죽어도 이제 원인 생기지 않도록 마음껏 풀어버릴 거예요. 풀어버리니까 얘들을 막 지 맛대로 하게 하는 거죠. 여기도 한국에서 중국인이 군복도 했대요. 이것도 보세요. 자, 요것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쭉 썼는데 이거 제가 좀 이야기가 조금 더 그래 그래서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온 듯하다. 짱깨들이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치니 세상이 너무 난잡해지고 도저히 인간 세상이 아닌 악귀만이 설치는 세상으로 되어버렸다. 도덕은 고사하고 인간에 사는데 지켜야 할 윤리의식마저 결여된 인간들은 그저 물질에만 매달려 사는 짱깨는 도조이 대끼가 말했듯 중국인은 사람 얼굴을 한 바퀴벌레이다. 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수긍을 하게 된다. 선천 여름 극기의 시간이라 아기마지막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는 그래도 인명을 희생시키는데 대의명분이라도 있지만 사람 잡아다가 장기 적출하고 인육 먹고 마약 유통시키고 하는 짱깨들은 그냥 자기들 살기 위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짱깨들만큼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라는 것에 아예 무지하고 무감각한 종족이며 짱깨들만큼 인명을 경시하는 족속도 없다. 진하고 째낫고 저쪽 모퉁이에 있는 개새끼 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식인 부족들보다도 못한 쓰레기들이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 태극기와 중공기인 오성홍기가 같이 걸렸다. 어떤 이는 이를 보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중공은 부동산과 경제폭망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개피보고 있으며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에서 인신매매, 장기적출 등 전 세계에 지탄받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자행하는 개막장 국가인데 이를 자기 정권 잡고 유지하기 위해 허구한 날 쎄쎄하는 찌째명이 하는 짓거리가 정상적인 것인가를 봐야 한다. 이것은 거의 억울한 귀신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는 걸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떤가? 중국 짱개는 지금 나라의 존망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기 이 나라로 와서 개판치고 하물며 불법으로 차량 운행, 배달까지 돈 드는 것은 꺼리낌 없이 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작살내고 있다. 중국 짱개들은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족속 지나고 저쪽 모퉁이의 개새끼다. 그놈들의 본성이 그대로 나온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나고 저쪽 모퉁이의 개새끼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두 손 모아 쎄시하는 놈은 또 뭐하는 짓인가? 자기 이권을 누리기 위해 중국에게 머리 조아리며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이조의 양반과 사대부들의 하는 짓과 지금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이 하는 짓이 거의 똑같다. 좌빨들의 조상력은 거의 이조 때 천민 출신들이다. 이조 518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받고 죽어간 원혼들의 후손이 지금 빨갱이들이다. 그 원혼들이 자손들에게부터 자기 원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해원 시대이기 때문이다. 즉 원을 푸는 시대라는 말이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을 때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쭉 보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물론 제가 6년 동안 계속 얘기해왔지만 과연 그게 진짜인가. 아까도 맨 앞에 서두에 얘기하듯이 중국의 산 봉우리 이름이 왜 신화 전설 속에 있는 그 분들의 이름을 땄느냐. 그분들이 바로 고조선의 왕이나 왕족이라는 얘기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아버지, 고조선 당시에 아버지는 먼저 장인이에요. 당시에 모계 사회로 지금은 장인이 아버지였습니다. 제정의 고양실은 아까 뭐랬죠? 전욱 고양실을 손남자 선생님께서는 그 전욱이란 말을 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정옥이라고 이 동그라미를 표현하시니까 정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것은 이제 밑에 해석해 놨습니다. 사원 갑자 갑인년 BC 2467년. 그러니까
그때가 제국 때부터 갑자년으로 갑자을주가 쭉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해가지고 다 이렇게 추정을 다 해가지고 이 갭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손원조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즉위 원년이라는 기록은 신빙성이 있는 연대로 제국 즉위년인 BC 2420년까지 47년간 제위했음을 역으로 추정해낼 수 있으며 제정국이 장인이며 아버지이신 제소 김천씨는 황제를 대신하여 7년간 제도 국부에서 천하사를 대행했다는 진황보밀의 제왕세기 기록은 역사사실로서 인정할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글을 다 썼는데 알아서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썼느냐, 이 근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 땅속에서 청동기 명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몰랐죠. 그래도 그 기록은 근문이 나오고 해가지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가를 분별할 수가 있었죠. 마지막 역사 개벽주인 신농시 연대기는 상원 갑자 원년에 즉위하시고 43년간 제위에 계시다가 치우의 반란으로 물러나셔서 전조실을 보게 되면 치우도 신농시의 사이가 아닌가 추정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는 말은 없기 때문에 치우는 문자를 몰랐으니까, 문자를 또 받아 쓰지도 않았으니까 맨날 싸움만 하고 이랬죠. 당군빨이들은 치우 천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당군은 보면 하나 가지고 그냥 쭉 늘어가지고 막 역할 늘리듯이 역사를 썼는데 그것도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거짓말 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이조 말 때 이익이라는 인간이 하다가 이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연수란 것을 먼저 정리하면서 환단 고기가 나오게 되고 이걸 알게 된 거죠. 하여튼 이조의 그 공부한 애들 또는 왕들, 난 걔 XX가 되죠. 장강 이남의 사내에서 채약과 약을 채집했다는 얘기죠. 그 농사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단장초를 맛보시다가 영면하셔. 그분이 그것이 장을 끌어튀는 친구는 몰랐겠습니까? 그게 도로 통하신 분이 알았죠.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그 맛보시고 가신 거예요. 예전에 우초를 맛보셨을 때 어떤 개가 아프다고 코를 맡으면 냄새를 맡아가지고 나아지더래요. 그게 바로 차예요. 그래서 녹차가 그게 좋아요. 어저께 몸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갔는데 녹차 한 잔 마시니까 쫙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녹차가 그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장초를 맛보시다가 영면하셔서 찬응에 잠드신 것이 이 제사 기록으로 종묘 주신을 알게 된다. 역사에서 신농시를 개천하신 하늘양 기조이시며 인도를 몸소 실천하신 홍인간 하신 분야는 사실은 싸워서 남을 죽이거나 천하를 도모하여 얻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의 사가들은 철저하게 감춰버렸어요. 역산시, 열산시 또는 촉산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농시 이름을 감춰버렸죠. 참 야비한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은 진짜 야비한 놈들이에요. 지금 하는 거 맞아.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반만년에 그보다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는 않아요. 인종 자체가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또 이야기할까? 도저히 될게 우리 조선인은 애들 가르쳐주면 가르친 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다시 발췌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중국 놈들은 자기 그때 몰려가지고 자기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인은 사람 모습을 바뀌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남을 사고서 죽이거나 천하를 도둑하여 영원을 누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를 만드시고 물러나셔서 몸소 풀뿌리를 맛보시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가려내셨으면 물론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전하시니 오늘날의 신농 본초로 모아진 것이다. 근데 한의학에서 어떤 그래도 기본서로 볼 수 있는 황제 내경이 있잖아요. 황제 내경하면은 오 황제가 지필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제 내경을 쭉 보세요. 그것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은 황제 내경도 황제가 묻고 기백이 대답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백자가 큰아버지 백자도 되지만 장인 백자도 돼요. 이게 장인이에요. 누굽니까? 황제의 장인 누구예요? 염제 신농시 아니에요. 내경이라고도 한다. 황제의 빗대어 작은 우주인 인간의 육체를 논한 자연철학적 이론 의석의 총칭이다. 중국 고대 전설의 인물이 황제와 그의 신하인 기백. 이때까지 공부하는 그의 신하래요. 황제의 장인인 기백이 의술해. 기백이 의술이에요. 황제는 의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뭘 알아요? 그냥 맨날 싸움만 하고 그냥 동무 잡아먹고 이런 놈들인데 의술에 대한 토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나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음양가의 논리에 맞춰 예전부터 전성되던 것을 모아 엮은 책으로 보인다.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춘추 전국시대 중 재앙기로 추정되며 후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증부되었다. 이 책은 소문과 영추 두 분 나누며 각각 9권 16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전설의 재앙, 황제와 기백, 뇌공 등의 의학 문제를 대화로 나누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소문은 음양 오행설을 토대로 장부, 경락, 병기, 진법, 치칙, 신구, 방약 등의 각 분야. 자, 음양 오행설은 뭡니까? 이걸 하면 60갑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60갑자가 신농시대부터 말을 해왔고 제국 때도 왕이 자체를 60갑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추정해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던 거죠. 분야 및 인체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 대한 개통적으로 논수하여 중국 의학 이론이 기초를 형성했다. 영추는 경락, 친구 분야에서 승리는 물리요법을 상세히 서술하여 침경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한약에서 특히 가장 뜸으시게 먹는 침이에요. 침뜸약이라고 그래요. 침뜸약인데 침은 어느 정도 도가 통하면 그 사람 몸에 움직이는 혈체, 막힌 혈체가 보여요. 그 막힌 혈만 뚫어주면 돼요. 그냥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뜨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침이라는 것은. 그냥 그 몸에 피의 흐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침을 놓다가 딱 거기 있는 또 기혈이 확 바뀌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동양학에서 최초의 나라는 뜻이 조대의 조로 시작되는 고조선이고 그 국가 종묘사직 이 최초로 주시는 신주인, 신신, 염제, 신농, 역산시이다. 자, 그래서 신주가 나온 거예요. 신주. 신주가 뭐야? 신인, 염제, 신농시가 주는 대화 주시를 말하죠. 신주 단지 모시듯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동양의 역사 기록상에 나타난 상제이며 동양의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세계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된 겁니다. 한국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시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어 사전에서 노신을 조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에서 찾아내야 할 민속 삼신리, 삼신 할머니를 이해하지 않으면 조신, 곧 조묘의 주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된다. 자, 이것은 이제 밑에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노신을 한나라 때 최식이 3인 원령에서 황제의 정비 뉘조로 기술한 것은 황제의 정비 뉘조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자, 누조죠, 누조. 뉘조, 원래 뉘조인데 누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뉘조, 뇌조, 루조 또는 조의 누에의 준말이며 본시 누의 신에서 생긴 말이다. 뒤에 변해서 치수, 물을 다스리고 풍운 조화를 일으킨다는 용이 되기도 하고 서양으로 흘러가서는 뇌의 신이 되었다. 한인의 기록으로는 양잠신과 노신의 표현이 역사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다. 응소의 풍소통에서 공공시 아들 이거에 이게 이제 풍소통이 이제 이 해석을 요단해놨습니다. 공공시 아들 수가 멀리 여행하는 것을 즐겨 배나 수레가 닿는 곳이면 안 가본 데 없이 천하를 유람해서 조신 또는 로신으로 제사 지낸다고 한 것도 공공시 아들이 아니며 바로 신농시 네 사람이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제소의 사가수, 그러니까 제소의 외삼촌이 되겠죠. 그렇죠? 신농시 네 아들 중해희수로 소시가 황제를 대신해서 국부에서 임금제를 지켜서 7년 동안 정치하는데 협력하면서 치수 사업을 도왔던 수정, 현명이었던 분이다. 응소와 최식은 모두 후한 시대 사람으로 조금씩 잘못 기록하였으나 로신은 황제 정비 뉘조로 신농시께서 물러나셔서 지금이 호남 지방에서 노년의 백성을 위해 마지막 봉사인 친히 백초를 맛보시고 지내실 적에 사인 황제와 딸인 뉘조가 이곳에서 뭐 찾으러 이제 만나러 가셨다가 만나러 가시는 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 돌아가셨으므로 지금은 평산 남록인 뉘조봉, 그렇죠? 에 묻혔으며 여행 동행성에 돌아가셨으므로 로신이 된 것이다. 근데 이렇게 형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어떤 왕가의 인물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오학이 하나인 남학 형산에는 당시 황제가 쉬었던 바위에 황제 암으로 남아있으며 이 지방의 이야기를 모은 상형계고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다. 근데 제가 상형계고 이 책도 갖고 있는데 이건 한 번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못 봤죠. 다르게 볼 게 많아서. 자, 남학의 최고봉인 추경봉. 추경이 누구죠? 추경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무슨 추경이면 공부할 때 이거 바로 성추. 제 전후의 장남의 성축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표현도 하고 이것은 추경은 하나의 벼슬명이다. 추경이 여러분이 또 나옵니다. 세종 고양시 뒤이어 종자인 성축이 아버지 명령으로 할아버지 대화 위에 휘하나 직으로 기록한 신농시 사종자 이일종자 제일 큰 종자죠. 주시
와 함께 남방 민족으로 표현되어 결국 이곳에서 돌아가셨다. 자, 대화정. 자, 남방 아래 지금도 대화수고라는 저수지가 있으며 대화정이 나온 것이 남방 북쪽인 황제향으로 이곳에도 기산이란 지명이 있다. 지금 추궁봉 정상에는 그를 모신 사당이 있으며 남항시에는 남항대묘가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추궁시 부모를 모신 사당이 남아있다. 추궁시 부모는 뭡니까? 바로 천옥 고양시를 말합니다. 추궁이 부모는 곧 제정옥이 내외분인데 이런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중국 고대학도 우리 처지와 매 한 가지다. 이는 고조선 문자를 연구할 시일이 아직도 유치하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낙선 선생님이 중국 상고사회실를 보면 이런 말씀하셔. 청출 어람이라. 파란색은 남색에서 나온다.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계속 나오게 될 거다. 그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면 야, 진짜 인류를 바로 세우는데 인류의 어떤 정신적 맥을 세우는데 가장 최고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수 공자사가 이러면 범접을 못하죠. 뿐만 아니라 한실일에 자기들이 직계 선조만 높여서 종묘 주신으로 받드는 사이에 석유인 불타가 들어와서 이곳 남한은 완전히 불타의 성지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추경은 부엌귀신 조왕신이 되어 석가모니의 밥지에 올리는 사형신으로 전락되어 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국조가 된 당문이 신수와 같이 시주가 된 웃지 못할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돼요. 고조선이 망하면서 서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어떤 문화적 뿌리를 내렸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대단한 건날 여기서 나갔는데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밖에서 우겨 들어오는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밖에서 일어나는 건 이 세상이 우리를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뒤로 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겠어요. 그건 우겨 들어오는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돼요. 그런데 그 기운을 받아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공부하면서 열심히 태어주 수행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하리라. 공부하면서 천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나 신나지 않습니까? 기쁘고 이 남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인가 라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항의 70봉 가운데 천주봉이 있는데 이는 섬서의 기산을 천주산으로 부르는 것 같이 신농시 아들 중으로 기록된 대화시 인회정이 이 지방에서 되찾아 나왔으므로 사마천이 그의 역사에서 기록한 대로 정옥 고양시가 즉위하여 자기 아버지 대화희와 주씨를 남정으로 아들 열을 화정으로 신농시를 도도로 보냈다는 새로운 해석이 성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거냐면 그냥 근문식을 몇 자 해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야. 중국 역사를 꿰뚫어 보고 모든 역사는 종교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적 어떤 생각, 특히 중국은 도교와 불교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알아야지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 대묘의 주신 소위 적재 추궁이며 남방지신하고 하고 난 신농시라는 까닭에서 보면 이는 필시 신농시 묘당이 썼을 것이며 이곳에 신농시 사대를 모셨을 것인데 뒤에 추경한 사람이 사당이 되었을 것이다. 아까 뭐랬죠? 추경이 성축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신농시 사대는 신농시, 대화시, 고양시, 성축시 이분들이 전부 다 장남이죠. 예, 화폐집에 나오죠. 성축은 초나라의 시조로 적고 있다.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남항 대면은 현 호남성은 남하고 평양시에 속해 있으나 일진 삼양 32촌이 특별으로 서편 면적 181만 킬로미터. 이것은 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현재는 추경상을 봉안하고 한 6m 된다고 그래요. 그 맞은편에 성부 성모상을 모신 성전이 있는데 고대하게 어두운 호남학도 중국 강단학이죠. 이분들이 제중 고양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마도 이곳에 신농시, 대하주시, 대진시, 뉘조가 모두 호남에서 작고 하셨으므로 처음에 삼시를 모신 사묘였을 것이고 뒤에 추경이 이곳을 다스리다가 고신시 9년에
작고하자 또한 못 쓸 것인데 현재는 추경사로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추경의 상충이라는 얘기죠. 자, 남학 정상의 범 또한 추경상을 만들고 관원 부살이 그 뒤에 앉아 있다. 하여튼 다 짬뽕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짬뽕.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맨 지금 먼저 불교도 들어오고 뭐 도교도 들어오고 기독교도 들어오고 이슬람도 오고 화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도 다 틈이 없어요. 여기 와서 심판받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조선이 역사의 실질적인 개벽기인데 한데 와서 사료를 정리하면서 고의로 부정했으면 실로 선조에 대한 망령된 나쁜 벌이다. 그러니까 한나라 이건 진짜 나쁜 놈들. 모든 것이 다 바꿔버렸어요. 유방이가 양아치 아니에요. 유방의 처남인 거예요. 처남의 번캐는 정리 좀 하던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이제 한나라를 세운 거예요. 한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역할은 뭐야? 한신은 죽여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이거는 개망나니 국가가 그러니까 이 한족일 때부터 한족이라고 거짓말을 확실하게 한 나라가 바로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확실하게 한 한족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을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 면이 확 드러나요. 한족 거짓말쟁이 이게 딱 나오죠. 나중에 세상이 뒤집을 때는 변할 때는 거짓말하지 않은 오전 이퍼 뒤틀려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도 남학 대묘 그거 딱 얘기할 때 오른쪽 눈이 굉장히 아파진 거예요. 일단 그거 지나니까 안 아파지네요. 이걸 하면서도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아, 내가 뾰루기 나네? 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읽으면서도 신이 오고 가고 느껴요. 어떤 신명이 왔네? 이놈이 또 왔어? 이놈도 내치고. 그냥 왔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어떤 신명이 들어오는 건데, 신명이 올 때 거기에 너무나 매몰되지 말고, 그럼 이때 오늘 그냥 가겠지? 그냥 가버려요. 순간순간에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집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욕이 생겨요. 무욕적 장이라. 그럼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싶게 바랍니다. 선조에 대한 망령된 나쁜 버릇이었다. 이것이 중국 짱깨들의 특징이죠. 나쁜 것을 지니고 그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마치 그것이 최고인 날 하는 것이 중국 놈들이에요. 찐하고 놈들. 이러한 버릇은 고대학을 집중해서 동양학의 권위 자리에 있는 공맹교에서 비롯했다. 공맹교에 비롯해서 그 전부터 공부하면서 고조선 때부터 시작됐어요. 현재 전해진 곡부 공시에 선대 계부의 기술에 나타난 대로 상은족인 자성에서 갈라져 나온 공시는 그 3세조를 소 김수현 씨 후손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공부는 소시 48세 손으로 버젓이 행사하고 있다. 투탁한 거죠. 외가에 투탁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본이 되어 한국의 김씨들도 소시 후손으로 행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투탁이다. 그러나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였네. 오늘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는 순간 이때까지 바로 잡혀지지 못했던 순간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할 때 끝나는 거예요. 참 세상살이가 허무하긴 허무하죠. 조상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남이 유명한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 한다는 말이다. 이 버릇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외래 권위에 빌부터 살아가고 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저도 공부 볼 때는 아닌데 이게 아닌데만 생각했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하지? 이걸 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다시 후회를 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왔구나. 그 정도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36대 공부했으니까 거의 지금 38년 또 한 거죠. 28년인가요? 공부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게 계속 많아지는 거야. 다 나오니까. 진실이 나오니까. 역사의 진실이 나오니까. 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나오니까. 새 생명이 나오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체니 우리 것이니 내 것을 주장하며 전통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한이 동이라고 말하는 조선인은 신농시 직계 후손이 신농시 외계인 황제보다 인구 구성비에서 월등히 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신농시족이 더 많아요. 근데도 교육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 땅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13억 인구비도 신농시 후손이 외선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란 개가 하를 침다는 말이 성립되겠는가? 이게 마니하라죠. 마니하라는 어디 나오죠? 공자가 쓴 서경에 나오죠.
혁사 만화. 얘 호랑이 놀랄 혁자예요. 요것은 이제 선생님 쓰신 건데, 제가 보통 호랑이 놀랄 혁자로 나오더라고요. 호랑이 선생님은 된놈, 하. 된놈 하니 하를 된놈 하라고 때리기 여름하, 중국하,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데, 싸움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잘못된 벗을 가진 종족. 이것이 바로 한족이에요. 이놈들 못해 정당당하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뒤통수 칠까? 남의 해놓은 거 빼먹고, 그래서 내 거네 하고, 오랑캐 된 놈을 하여 두려워 복종게 하라. 예, 그 혁사만 하죠. 이 말은 중국의 상식에도 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공구가 저술된 서라는 책의 구명이지 이전에 이미 생겨났던 말이고, 진지망인인 진한이 선인들이 대륙에서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기본 이념이기도 했다. 이게 혁사만화예요. 예전에 혁사만한 말을 어떤 출판사장이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너무너무 흥분한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진시황제 20대 주인 목공시대 사당에 상치해 놓은 제기에 새겨져 있는 말이다. 목공은 사회 인물로 서천, 곧 현재의 삼서지방을 통일하여 폐업을 달성하고 후대 자손을 하여금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그의 제위한 연대는 BC 659에서 BC 621년이 38년간이었다. 문무대왕 능비문에서 진백지 기덕이라 이 진백이 실은 이 진목공을 이룬 말이다. 선생님 자신이 경수나 직계술의 장성격이 들었는데 과연 내가 이제 경수나 그쪽인데 내 조상님이 어떻게든 대단한 분이시죠. 찾으려고 문방병까지 문방병 나오는 인물들은 너무 모르니까 우연히 서울의 양구대에 와가지고 근무식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다시 새롭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혁사 만화. 자, 요것을, 이거 혁사 만화란 말이 이게 저 진단아 글자로 쓴 게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진짜 멋있게 잘 썼더라고요. 공구가 누굽니까? 공자죠.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이 시대로부터 서주가 끝나고 이미 열국시대인 춘추 정국시대 말기인 BC 552년에 태어나 BC 479년에 죽었는데 그의 서주의 죽음에 대한 도통사상에 의해 날로 성행하는 진이 그의 눈이 가시가 되어 결국 진이 국시인 혁사만화의 반대 사상으로 많이 하라가 꾸며졌음을 그리 내용과 당시 정황이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국에 상립된 지 오래되었으나 한대인이 하화 사상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함으로써 있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유가의 대표인 전국시대의 아성, 맹가가 맹자죠. 이 다른 말의 역사주다. 이게 이제 3학년 때 전공 선택으로 이제 맹자를 배우게 되는데 왜 배우냐면 맹자가 한자를 쓸 때 가장 글 문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거 원문을 안 읽고 이거 보세요. 맹자가 말하기를 순임금은 제풍에서 나시고 빈하로 옮기시고 명주에서 돌아가시니 동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문왕은 기주에서 나시고 돌아가시니 필령에서였으니 서이 사람이다. 공과 주장하는 동인은 그가 살고 있었던 동쪽 지방 사람이고 서인은 문왕에 살고 있었던 지금이 삼서성 보계시가 있는 기산 아래에 있었던 주나라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는 어디인가? 하의 서울이 지금이 안양인데 순임을 살고 있었던 고장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신시학의 제청자인 양계초는 선생님이 양계초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이 책도 또 보게 되고 하면 대단하게 학문이 높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너무 심하게 속인 말이다. 순임금 때 어디에 조차 이런 말이 있었겠는가. 가령 공자의 가르침이 중국인이 한인이라 하고 사마천이 중국인이 당인이라 했어도 그럴 리가 있겠는가. 비록 성인이 손에 나와서 경으로 정해졌더라도 우리는 끝내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이제 선생님을 배웠고 근무식을 번역하면서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이것을 내가 해도 될 것인가 아닌가. 계속 의심을 했죠. 왜? 이때까지 제가 제대로 공부해봤는데 쭉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나중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본적인 틀에는 주역이 있었고 증상 사상이 어떤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했죠.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인 면은 풀리겠지만 역사적인 면은 안 풀려요. 근데 이거 뭘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면서 지금 제 말을 이렇게 들어도 의심을 해보세요. 근데 해보지 않고 의심한다? 그럼 바보죠. 멍청한 사람이죠. 여기서 삶의 길이 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이 있다.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가 얘기해요. 예수는 공은 사기꾼이에요. 그 예수가 사기꾼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사기꾼을 만들어버렸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린 상태,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가 단지 1, 2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10년이 걸려요. 제가 60 넘어서 이게 다시 보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레디비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제 욕심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제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옛날 조선일보에 글을 보는데 이런 말이 딱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다. 이거 보세요. 무욕즉 강이다. 욕심이 없으면 곧 강해진다. 육체적으로 강해질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지죠. 이 말은 논어가 맹자의 말에도 다 있다. 공자는 욕심이 아니라 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어요. 말은 잘해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생들이 그렇죠. 맹자는 진정한 강함은 마음이 독립해서 온다라고 했다. 욕망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성공의 요소이긴 하지만 지나칠 때는 마음이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려지게 된다. 무욕이란 욕망이 부정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려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왜? 다 공하기도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건데 거기서 머물 필요가 없죠. 머물지 않으면 욕망이 안 생겨요. 그때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면 되지. 거기서 굳이 집착해서 우리는 진정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또 다른 피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세상의 곳은 자기를 영적으로 더 지나가게 해서 오게 된 거죠. 우리 육체를 떠나, 그러니까 육체가 완성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바로 눈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욕망을 할 겁니까? 정치욕, 명예욕, 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욕망에 끌리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물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런 눈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눈이 생기면 이게 사물이 보여요. 사물이 왜 이렇게 보이는가? 그 사람의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자체가 옛사람들이 말한 생사이르란 말이 그렇구나. 이게 어떤 말이냐가 아니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하게 됩니다. 즉 하는 순간에 이 끝에 몰리지 않게 되며 주의 유혹이나 비난에 이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누가 비난해도 저 새끼 이상하게 생겼는데 저기 이상한 말 하네? 상관없어요. 그거 보고 느끼면 그러니까 전 뭐냐면은 한 마리의 원숭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공부하면 마음 심적으로 편해지고 이거 공부하면 몸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좋은 거구나. 그래 알려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자체는 보는 사람 마음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게 뭐냐? 자기도 모르는 인간이 남을 가리킨다고 하고 또 남을 이끌게 하는 종교의 포교나 전도인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냥 되는데 놔둬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다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통감 전류에 나온 말인데 이거 보세요. 바다는 온갖 물을 받아들이고 욕심이 없으니 더욱 굳세다.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기에 그 너구름이 거대하고 바의 키는 천일에 다다르나 욕심이 없기에 굳건하다. 중국 자치 통감을 유학 편집한 이주의 역사 교재인 통감 전류에 나온 글귀이다. 이주의 역사 교재 통감 전류가. 그러니 열심히 중국 역사를 배우죠. 천자문을 알고 보면 중국의 역사예요. 근데 알고 보면 또 고조선 역사죠. 제가 옛날에 우리는 중국사를 배워야 한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올리면서 옛날 한 20몇 년 전이죠.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사 배워야 돼요. 이주에서 그건 잘한 거죠. 근데 중국이 그 삼국이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국 역사에서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중국의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살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줄기가, 그 맥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남조선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남조선, 남은 조선 사람이라는 얘기죠. 남은 조선 사람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제 죽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남조선 그러려면 어떻게 나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뭘 한 가지 하면 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 뭐라는 얘기, 공부하라는 얘기야. 태울 줄 알라는 얘기야. 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열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해야 할지 그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뭘 해라 말을 못해. 왜? 다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되었으면 이것이 제가 이 강의하는 저 자신이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